단상 위에서 내빈들과 악수를 나누던 총장이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총장이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앞에 멈춰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시 박순례 선배님 아니십니까?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 입술을 떨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졸업식이 끝난 후 이준서의 아버지 이재호는 식장 로비에서 총장과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 김미숙이 남편의 팔을 꽉 잡으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서울대에 나오셨다는 거야? 이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배운 것도 없는 시골 늙은이라며 손가락질 받아온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이 나라 최고의 대학 졸업생 명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충청남도 청양군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텃밭을 일구고 된장을 끓이고 가끔은 읍내 장에 나가 손수 담근 깍두기와 된장을 팔아 용돈을 마련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그냥 순례씨 혹은 재호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 이재호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했고 며느리 김미숙은 아파트 부녀의 총무를 맡을 만큼 사교적이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명절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그 방문이 반갑고 따뜻한 것이기보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짧은 방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무섭게 며느리의 말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이 집 환기 좀 시키셔야 해요.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된장 항아리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순례 할머니는 그저 웃었습니다. 반박도 없이 변명도 없이 그냥 조용히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재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뭔가 말을 꺼내려 하면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꾸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뉴스를 보다가 경제 기사에 대해 한마디 꺼냈습니다.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호야, 요즘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만. 내가 갖고 있는 적금 변동금리 아니냐? 한번 살펴봐라. 재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냥 저한테 맡겨두세요. 어머니가 알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재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했을 테니까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순례 할머니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또래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에 한창일 때 순례 씨는 그저 옆에서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끔 의미 있는 말을 꺼내면 다들 관심 없다는 듯 말을 끊거나 화제를 바꿨습니다. 세상은 그 할머니를 그냥 무지하고 평범한 늙은 시골 여자로 규정해버린 채 그 이상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방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밤마다 꼬박꼬박 써내려가는 일기장, 그리고 서랍 깊숙이 접어 넣어진 낡은 졸업장 한 장.
그 졸업장에는 먼지가 수북이 앉아 있었지만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박술래가 태어난 것은 1952년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의 작은 산골 마을, 논 몇 마지기와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던 집안에서 술래는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보탰습니다. 여름엔 농번기라 아이들도 새벽부터 논에 나가야 했고 겨울엔 연탄 한 장을 아끼기 위해 온 가족이 방 하나에 몸을 맞대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술래에게는 한 가지 세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였습니다. 읍내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길을 맨발로 걷고 뛰어다녔지만 술래는 단 하루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신기루처럼 아름다웠고 수학 문제가 풀릴 때의 쾌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때 술래는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아이를 눈여겨본 것은 술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한 101장에서 술래가 쓴 글이 읍내 교육청 심사에서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채점지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깊이의 사유와 문장력, 그리고 수학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술래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선생님이 물었을 때 술래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치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안 형편이 이 아이의 꿈 앞에 얼마나 높고 두꺼운 벽이 되어 서 있는지를.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오빠가 먼저 서울로 떠났습니다.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술래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술래야, 너도 이제 오빠처럼 서울 가서 일자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힘이 딸려서. 술래는 그 말이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며 나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가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장학금을 알아봤습니다. 읍내 유지 한 분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술래의 성적표를 들이밀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술래는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술래에게 전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새벽 2시, 3시까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시절 술래의 손은 항상 두 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잉크 냄새였습니다. 그래도 술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가 술래에게는 탈출구가 아니라 날개였기 때문입니다. 책을 펴는 순간만큼은 가난도, 피로도, 서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술래는 자유로웠습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입시 원서를 앞에 놓고 술래와 마주 앉은 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술래야, 내 성적이면 서울대 사범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하지만 내 집안 형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묻는다. 내 생각은 어때?
순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써주세요, 선생님. 저 해볼게요. 1971년 봄, 박순례의 이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알았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떨리는 숨소리를. 서울 생활은 눈부시면서도 고달팠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외를 뛰고 대학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하고 주말에는 출판사 교정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례는 학교에서만큼은 빛났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박순례라는 이름은 항상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시절 함께 공부하던 동기 중에 훗날 서울대 총장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졸업식장에서 할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넨 그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순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는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결혼해 자기 살림에 허덕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혼자서 병원 수발을 드느라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순례는 졸업과 동시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려면 지금 당장 가족 곁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충청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이 나면 부모님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순례야, 엄마는 내가 좋은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 그게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강요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도. 결혼이 결정되던 날 순례는 졸업장을 서랍 깊숙이 접어 넣었습니다. 결혼 후 순례는 학력을 일부러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더 솔직하게는 밝혔다가 생길 복잡한 상황들이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학벌 좋은 며느리를 어떻게 볼지, 남편이 아내가 자신보다 더 나은 학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그냥 묻어두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갔습니다. 세 해가 가고 10해가 갔습니다. 그 사이에 순례는 서울대 졸업생 박순례가 아니라 이재호 어머니가 됐고 재호 어머니는 또다시 준서 할머니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졸업장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두꺼운 먼지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조용히. 아들 이재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밥을 해주고 집안을 돌보고 자식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재호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어머니가
가끔씩 꺼내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한마디씩 얻는 어머니의 말이 가끔 날카롭고 정확할 때 재호는 괜히 불쾌해졌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노인네가 아는 척한다는 생각이 어딘가 마음구석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 미숙이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글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책을 보시는 척 하세요? 아까 부엌에서 봤는데 책 꺼내놓고 엉뚱한데 보고 계시더라고요. 재호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글자 읽는 척 하시는 거겠지. 아는 척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 사실 순례 할머니가 읽고 있던 책은 영문 원서였습니다. 사범대 시절 교재로 쓰던 반세기가 지나도록 간직해온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한 번은 준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막혀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문제를 훑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 문제 풀이 방향이 좀 잘못됐어.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조건식을 먼저 정리해야 하거든.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알아? 순례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뭘 그냥 봤더니 그런 것 같아서. 틀리면 말고. 준서가 할머니 말대로 풀어보니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날 준서는 한참 동안 할머니의 등 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장면들이 훗날 준서에게 전부 다시 떠오르게 될 터였습니다. 손자 이준서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충청도 할머니 집에 도착하는 순간 준서는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오이를 된장에 찍어 먹는 맛이나 할머니가 손으로 직접 밀어낸 칼국수 면발의 쫀득함 같은 것들도 물론이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할머니 곁에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를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준서가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해 재수를 결정했을 때 부모님은 밥상에서 한숨을 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는 척하며 채널을 돌렸고 어머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나 재수해도 돼?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한 번 더 해보는 게 뭐가 나쁘냐?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복이지. 할머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가 준서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재수하던 시절, 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내려갔습니다. 공부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텃밭을 같이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서는 할머니 방에서 영문 원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교육학 책들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그 메모가 영어였습니다. 할머니, 이 책은 뭐야? 영어로 메모도 했어? 할머니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잠깐 배웠어. 너한테는 비밀이다. 준서는 웃어 넘겼지만 그 기억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날 준서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건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나 붙었어. 서울대.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잘했다, 준서야. 정말 잘했어. 그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왜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를. 졸업식 당일 순례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양에서 서울까지 가는 첫 버스가 새벽 5시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옷장 안에 고이 접어두었던 옥색 저고리와 흰 치마를 꺼냈습니다. 결혼 이후로 거의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그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순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식장에 도착한 순례는 한쪽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앞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손자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총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그 총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범대 동기 함께 밤새 논문을 읽고 토론을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총장도 그 순간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단상에서 객석을 훑던 시선이 순례에게 닿은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축사를 마친 후 총장이 천천히 내려와 순례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식장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이 순례 앞에 멈춰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시 박순례 선배님 아니십니까? 순례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십니까? 같은 사범대 72학번 김동현입니다. 선배님이 도서관에서 제 논문 교정 봐주시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순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요. 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총장과 순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재호는 처음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총장이 재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아드님이세요? 선배님이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빛나는 분이었거든요. 재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님이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대 사범대 71학번 박순례 씨. 제 1년 선배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재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미숙이 남편 팔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서울대에 나오셨다는 거야? 준서는 그 모든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도 며느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놓아보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때야 비로소 준서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호는 처음으로 어머니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는 사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러나 잉크만큼은 선명한 채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장. 박순례. 재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 무게의 정체를 재호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녁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재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순례 할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냥 계속 사신 거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순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호야, 억울하다는 건 뭔가 빼앗겼을 때 하는 말이야. 나는 빼앗긴 게 아니었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너도 낳고 준서도 봤잖아. 그게 억울한 거냐? 재호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준서가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나 서울대 다니는 내내 그 학교가 뭔지 몰랐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손자를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됐네. 이제 알았으면 잘 다녀야지. 밥상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조용함이 무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조용함은 뭔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잠시 말문을 잃은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빛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그 빛 속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딘가 가벼워진 것 같은 얼굴로 밥을 드셨습니다. 그 졸업장은 이제 더 이상 서랍 속에 없습니다. 준서가 액자에 넣어 할머니 방 제일 좋은 자리에 걸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쓸데없이라고 손을 저었지만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미소는 50년 동안 준비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빛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빛이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우리네 사는 인생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